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비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 산동성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담비의 장성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떤 비료에 대한 제품이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오늘 듣기로는 샤인머스켓 3년차를 지금 올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 샤인머스켓을 10년 이상 쭉 끌고 가실 때 어떻게 관리하면 지속적으로 농업이 가능한지,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희 공장에서는 약 150여 가지의 비료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중국에서 토양 개량 사업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건물이 농업인 회관이더라고요. 농업인 회관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딱 그 이름을 보고서 농민회관이라고 들었는데 농업인 회관이라고 돼 있길래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농업은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보다도 더 복잡하고 많은 여러 가지 과학 분야가 총체적으로 다 집합된 게 농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나 간단히 생각하셔서 그렇지, 사실 삼성전자 이런 산업들도 전자를 주고받고 해서 사실은 전자산업인데, 우리 농업도 이런 원소를 다 씁니다. 이 원소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데는 이런 히토류나 이런 거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우리 농업에서도 히토류를 쓰고 있습니다. 좀 선진국에서는 이 히토류가 농업에서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농업에서 우리 히토류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유기물,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기본 원소에다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질소, 인산, 가리 그런 대량 원소도 쓰고 있고, 중량 원소라고 할 수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도 쓰고 있고요. 우리는 또 미량 원소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탄소, 수소, 산소 요게 지구에서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이제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럼 도대체 식물부터 시작을 해서 진화가 되어 왔는데 최초의 식물은 뭐였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에 보면 우리가 이제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광합성을 하는 바다의 플랑크톤이 있어요. 사실은 지구가 이제 태어난 지가 한 46억 년 정도 되는데, 약 35억 년 전에 바다에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세포가 만들어져서 얘가 광합성을 해서 지구 대기에 산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광합성이 뭐였길래 산소가 만들어서 지구에 이런 대기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사람들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면 식물의 본질을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식물이란 뭘까요? 식물의 본질은 뿌리나 줄기가 아닙니다. 제가 시아노박테리아에서 광합성을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 박테리아가 바닷물에 지금 현재에도 시아노박테리아는 바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줄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기본적인 본질은 잎입니다. 잎에서 광합성을 하는 게 식물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뭘 하는 거냐? 광합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탄소하고 물하고 빛 에너지가 돼서 이런 포도당을 만든다고,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 포도당에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고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기본은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이 있으니까 샤인머스켓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생긴 포도당이 샤인머스켓 그 알갱이로 많이 들어가면 당도도 좋고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결국은 잎이에요. 그러면 잎에는 뭐가 있냐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기공. 이 기공이 뭐냐면 이것도 세포입니다. 일종의. 이 기공 사이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제가 체크에는 요 세포들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필요하죠. 여기 보면 탄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필요하니까. 그럼 물은 어디서 오느냐? 뿌리에서부터 연결된 물관에서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이 여기 보시면 물이 여기서 분자 단위 H2O 분자 단위 수준으로 여기서 톡톡톡톡톡 계속 나와요. 물이. 그럼 이 물과 CO2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이 스폰지 세포라고 하는 광합성 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포도당을 만드는 데 집중해서 나무를 관리하면 품질 좋은 샤인머스켓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포도당은 그러면 한 가지냐? 아니에요. 포도당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알파 포도당이 있고 베타 포도당이 있어요. 알파 포도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의 당도를 높이는 그리고 에너지로서 사용되는 포도당을 알파 포도당, 알파 글루코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장당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베타 글루코스가 있어요. 이 베타 글루코스, 이 베타 포도당은 양분을 저장하는 데 쓰이는 포도당이 아니에요. 이것도 잎에서 둘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뭐를 하냐면 우리 나무의 기둥이 되는 셀룰로스 형태로 나무의 이제 줄기나 기둥이 되는 쪽에 그쪽으로 사용이 되는 게 베타 포도당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과정에서 기공에 대해서 이걸 하나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갈 건데 여기 보면 기공 크기에 조절하는데 칼륨하고 제가 칼슘을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일의 당도를 높이는 시기에 아마 칼륨제, 칼슘제 쓰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산칼륨 쓰시고 어떤 분들은 인산칼륨을 연면 시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공을 원활하게 열렸다 닫혔다 해서 광합성이 잘 될 수 있게끔 조절해 주는 역할을 얘네들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비료를 선택하실 때 아니면 사용하는 시기가 광합성을 좀 많이 일으켜야 되는 시기다 그랬을 때는 칼륨이나 칼슘이 들어간 비료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제 포도당이 이렇게 되죠. 빛이 있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졌어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 왼쪽이 베타 포도당이고 오른쪽이 알파 포도당인데 다 똑같아요. 생긴 게. 근데 요 OH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포도 나무를 처음에 이제 심어서 나무를 키울 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베타 포도당이 식물의 몸체를 이룹니다. 몸체를. 그 다음에 알파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는 저장당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키울 때는 우리가 그 예를 들어 포도나무 같으면 포도 송이가 1년차, 2년차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포도당 만들어진 게 베타 포도당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몸체를 키우는데 주력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년차부터 예를 들어서 포도를 달아서 내가 생산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포도의 맛을 높이는 알파 포도당이 많이 생겨야겠죠. 예, 요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포도당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포도당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 이
베타 포도당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토양을 가꾸는 데 있어서 토양의 어떤 지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포도당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농업인들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전 지구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보면 생명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탄소를 뼈대로 하고 그 다음에 물로 이루어졌어요. 맞죠? 물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이 물이니까요. 이 포도당 요 화학식 그림을 이렇게 사슬을 쭉 풀어보면은요. 탄소가 6개 있어요. 탄소가 쭈르륵 있어요. 요게 말하자면 뼈대입니다. 생명의 뼈대. 그 다음에 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물이 어디 있냐면요. H가 있고 OH가 있어요. 요게 합쳐지면 물이에요. H2O. 그러면 물. 탄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당을 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탄소는 아까 여기서 왔어요.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은 어디서 와요? 물은 뿌리로부터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수를 하지 않습니까?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의 가장 기본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거죠. 예, 이거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포도농사에 되면 포도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가 다 마찬가지인데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물 관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해도 의미가 없어져요.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뿌리를 통해서 물관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을 내가 적게 주면 물량이 적으니까 광합성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수확기가 다가갈수록 이제 물의 양을 줄여요. 왜냐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과일이 싱거워진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광합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광합성이 한참 많이 돼서 거기 생긴 포도당이 내 포도알로 가야 되는데 만약 물을 좀 적게 줬어요. 그럼 광합성이 덜 돼요. 그러면은 잎에서 당이 안 만들어졌는데 포도가 달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을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많이 줘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료나 농약이 아니고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를 잘 해놓고 그 다음부터 비료 농약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 관리를 한번 볼게요. 물 관리가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 물 많이 오신 건 아니니까 혹시 물을 한 번 풀 때 얼마 정도 푸세요? 600평 기준? 몇 평 하시죠? 400평 기준에서 네. 한 15톤에서 400평, 15톤. 그럼 600평이면 한 25톤 뭐 이렇게 한 번 풀 때 푸시겠네요. 그러면 그 정도 물량이 나오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기간 한 5일 간격으로. 아니 예를 들어 25톤의 물이 이제 나갈 때 양수기를 몇 시간 돌리냐고요? 2시간. 2시간만. 자,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토양이에요. 토양의 성분은 무기질, 유기질 합쳐서 이제 말하자면 고체 상태가 약 50% 정도 있고요. 그 나머지 공간이 한 50% 정도 있어요. 그럼 이 공간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 게 약 25%, 그 다음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게 약 25%. 이런 상황을 가장 농사짓기 좋은 토양의 상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다. 그러면 공기는 하나도 없고 물이 50%가 되는 거예요. 토양에.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공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준 지가 한 5일 지나서 토양의 수분 함량이 이제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얼만큼 더 주면 약 25% 정도의 물이 수분 함량이 될까? 이거를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보면 30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작토층을 20cm로 계산을 해갖고요. 보면은 요 총 부피 무게가 약 200톤 정도 됩니다. 이 300평에 20cm 있는 흙의 총량이 약 200톤 정도 됩니다. 요건 중요합니다. 요건 기억해 두세요. 300평에 20cm 작토층에서 약 200톤이에요. 이따가 미생물 얘기할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약 200톤 중에 절반은 흙이라 그랬습니까? 100톤은 흙. 나머지 100톤 중에 25%는 공기, 25%니까 25톤 좀 50톤, 50톤, 100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물을 안 주거나 가물어서 물량이 좀 줄어들면 이제 그때 우리가 물을 주죠. 그럼 물을 주는 계산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요. 토양에서 하루에 수분이 얼마큼 날아가느냐, 날아간 만큼을 보충해 주자. 이런 계산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토양마다 다 달라요. 어떤 토양은 물이 증발이 잘 되고 아니면 밑으로도 잘 빠져나가고, 어떤 토양은 물을 한참 머금고 있어갖고 남들은 3, 4일에 물을 한 번씩 줘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줘도 되는, 토양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질토, 이런 점토가 좀 적게 섞인 이런 데는 물 빠지면 좋겠죠. 이런 데는 4일에 20톤, 또 점토 함량이 이 정도 되는 거는 7일에 30톤, 요 정도 기준으로 관수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수분 측정기라는 게 있죠. 이시도 측정하고 수분 측정도 되고 pH도 측정. 수분 측정이 돈 얼마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 토양의 수분 측정을 해봤는데 10%의 수분 함량이었다. 그럼 이거 되게 부족한 거예요. 10%면 얼마나 부족한 거냐면 우리가 먹는 쌀이 수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쌀의 수분 함량이 한 10% 됩니다. 수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쌀이. 수분 함량이, 토양의 수분 함량이 10%다 그러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료를 같이 보세요. 유인물 보면서 하죠. 예. 아까 제가 300평의 흙의 그 부피 총량이 200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200톤에서 수분 함량 1%라고 하는 거는 200에 1%니까 2톤이에요. 물 2톤을 넣어주면 수분 함량 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5%를 높이고 싶다. 그럼 물 10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수분 측정기를 하나씩 갖고 계셔야죠. 수분 측정기 한 10,000원, 20,000원을 살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계시면서 수분 측정을 해서 내 토양에 지금 수분 함량이 낮으니까 물을 얼마큼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물을 줄 때에는 특히 이제 포도나무 같은 과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조금씩 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찔끔찔끔 주는 거라서 나무가 승질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과수 같은 경우는 한 번 줄 때 좀 많이 주고 간격을 띄우는 방식으로 해서 재배를 이제 관수량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배련의 철이 끝나고 비대기 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제 순이 나오고 이럴 때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웃자라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순이 자라는 그 초기 시기에는 물량을 조금씩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련이 2차 전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비대기 때, 이때는 물량을 늘려야죠. 그러면 물량을 늘리는데 간격 3일에 한 번 줄 거냐, 5일에 한 번 줄 거냐, 아니면은 한 번에 많이 주고 조금 더 띄울 거냐, 요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농사가 좀 잘 되는 포도 농가에 가보면 비대기 때는 보통 3일, 늦어도 4일 간격으로 관수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주는 양이 600평당 약 한 25톤 정도, 그 정도의 물이 이제 아까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물이 양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습기가 이제 진행될 때에는 물량을 조금씩 더 줄여나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간격을 너무 띄우면 안 돼요.
이 샤인머스켓은 열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품종이라서 괜찮긴 한데 간격을 너무 띄워버리면 열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띄운 상태에서 물이 왕창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포도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간격은 너무 길게 띄우지 마시고 물량을 줄일 때에는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예를 들어서 뭐 30톤 들어갔다 그러면 뭐 25톤, 20톤 이렇게 간격은 유지하면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수량을 좀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타를 통해서 물을 뿜어서 이제 뿌리다 보니까 집집마다 모타의 그 마력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 얼만큼 나오는지를 뭐 물을 한 10분 정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물량이 얼만큼이다. 그러면은 내가 1시간을 물을 두면은 얼만큼의 물이 내 관적에서 나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계산해서 물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물의 기본적인 탄소, 수소, 산소, 그러니까 탄소와 물로 해서 광합성이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가 물 관리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치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 토양 관리를 해야 돼요. 토양 관리가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양 관리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미보습 탭이에요. 얘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가 많아서 농약도 많이 써요. 결국 토양은 또 더 망가져요. 해가 갈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토양. 지금까지 대부분 관영농가는 이게 악순환되고 있어요. 이거 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바꾸는 방법이. 토양을 관리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유기물이고 하나는 미생물이에요. 토양에서 유기물만큼 미생물 많으면 뭐 농사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잘 돼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런 토양을 만들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유기물을 넣자 그러면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그런 퇴비를 생각하시는데 그 퇴비는 유기물이 아닙니다. 네, 그건 유기물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우분, 돈분, 개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분, 돈분, 개분에는 질소, 인산, 가리가 조금씩 다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죠. 그래서 이런 우분, 돈분, 개분을 사용하시면 비료 효과는 좋아요. 그런데 유기물로서의 역할은 이거예요. 물리성 개선, 화학성 개선. 요 유기물로서의 역할은 우분, 돈분, 개분을 아무리 발효를 잘 시켜서 넣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비료 효과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농협에서 산 퇴비를 보니까 거기에 톱밥도 들어가 있고 숲피도 들어가 있고 뭐 왕겨도 들어가 있고 하던데 막 그러실 거예요. 그 양이 얼마냐는 거죠.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톱밥이나 볏짚의 양이 예를 들어서 한 제가 권하는 건 보통 70% 이상인데 그런 퇴비는 대한민국에 없고요. 한 50% 정도 톱밥이 들어가 있는 퇴비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퇴비는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없어서 못 팔아요.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퇴비를 선택하는 기준은 톱밥이 많은 걸 선택하면 돼요. 여기서 화학비료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비료는 화학비료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퇴비, 좀 그것도 부숙이 잘 안 된 이런 퇴비들을 농협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미부숙 퇴비들을 토양에 비료로서 맞추기 위해서 많이 넣다 보면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토양 관리의 기본은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인데 이 물리성, 화학성은 유기물과 미생물이 만들어줘요. 정확히는 미생물이 만들어줄 거예요. 미생물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유기물을 넣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그나마 톱밥이 좀 많이 들어간 여기에서 보면은 톱밥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은 물리성이 아주 좋습니다. 톱밥만 갖고 만든 퇴비는 최고로 좋습니다.
제가 가장 권하는 게 톱밥탭인데요. 네, 톱밥탭이가 사실은 우리 개별 농가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좀 어려워요. 톱밥 자체도 이렇게 합판 같은 거 본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톱밥들도 있고 해서 사실 톱밥 자체를 100%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할 만한 톱밥을 산에서 벌목한 걸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 발효하는 과정이 약 한 4개월 정도 걸리고 뒤집기를 중간에 한 5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에서 만들어 쓰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대안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래서 아무튼 제가 제일 권장해 드리는 건 톱밥탭이에요. 실제로 유기농가 분들은 톱밥탭을 자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관행에서는 사실 좀 어렵죠. 이제 유기물을 이제 제가 톱밥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톱밥탭이가 왜 제일 좋은 유기물이냐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베타글루코스라고 그랬어요. 구조당. 그 베타글루코스는 셀룰로스, 섬유소를 만드는 포도당입니다. 그게 이제 목질을 구성을 해요. 그러면 이 섬유가 단단한 이 목질이 되기 위해서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 나무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3억 한 6천만 년 전에는 그런 성분이 없었어요. 나무에. 리그닌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3억 6천만 년 전에는 나무가 이렇게 그 아름드리 나무가 없었던 거예요. 별로. 그랬는데 얘가 이제 식물이 리그닌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면서 이 섬유소가 있는 게 대부분 우리가 아는 이제 초본식물 풀이죠. 풀. 근데 나무가 어느 순간부터 만들어졌는데 리그닌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이 섬유소를 본드로 묶어줘요. 그래갖고 목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미생물 중에 그 리그닌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3억 6천만 년 전부터 3억 년 전까지는 한 6천만 년 동안은 나무를 분해하는 미생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석탄이에요. 그 기간을 석탄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분해가 안 되니까 쌓이고 쌓여서 이게 탄화작용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3억 년 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석탄기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이제 그 비로소 리그닌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톱밥에 있는 리그닌, 톱밥이라는 건 이제 크게 나무 목질은 아까 제가 셀룰로스라고 했잖아요. 물론 셀룰로스가 이제 그 베타 포도당을 만드는데 셀룰로스가 있고 헤미셀룰로스 두 가지 나눠지긴 하는데, 일반적인 셀룰로스와 리그닌으로 이거를 묶어놓은 게 목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리그닌이 있는 거예요. 이 톱밥에. 이 리그닌이 질소와 함께 발효하는 과정에서 리그닌 단백 복합제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게 유기물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톱밥탭에서 가능합니다. 목질을 가지고 그 질소를 넣어야 되는데 요소비료 같은 걸 조금 넣어갖고 탄질비를 맞춰서 그렇게 발효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분 같은 거를 넣어서 톱밥하고 개분을 섞어서 4개월 동안 발효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든 톱밥탭이는 얘는 토양에 들어가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유기물로서 역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 쓰는 그 퇴비들은 토양의 미생물 환경만 좋으면 3개월이면 분해도 없어져요. 유기물로서 역할을 못해요. 우리는 이제 과수 농가니까 이거 계속 끌고 가서 유기물이 계속 쌓여서 토양이 계속 좋아져야 오랫동안 농사가 될 텐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퇴비가 유기물인 줄 알고 그걸 자꾸 집어넣는데, 비료로서의 역할 플러스 약 한 3, 4개월 정도의 유기물 역할, 그리고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퇴비예요. 그러니까 퇴비를 내가 많이 넣었다고 해서 유기물을 많이 넣었다, 그게 착각입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톱밥퇴비를 내가 만들어 놓고 싶은데 이거 언제 만들겠어? 힘들어요 이거 사실. 그럼 이거 말고 또 딴 거 없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그 밑에 있는 부식산입니다. 이 부식산은 사실은 관행 농가에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쓰셔야 돼요. 어떤 농작물이든. 미생물은 탄소하고 질소를 주 먹이원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만들 때 탄소와 질소의 비율 이렇게 해서 탄질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행농에서 그 토양을 보면 토양 내의 탄질비, 유기물의 탄질비가 몇 정도 되냐면 많아야 20도 안 돼요. 대부분 뭐 10몇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관행농이고요. 탄소 순환 농법, 유기물 그 농법, 친환경 농법을 하시는 토양은 탄질비가 약 40 넘어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질소가 하나인데 탄소가 15개라는 거예요. 탄질비 15라는 거는. 탄질비 40은 질소는 하나인데 탄소가 40이라는 거예요. 미생물은 질소는 조금 필요하고요. 탄소는 많이 필요합니다. 토양을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생물이 하는 건데, 그 미생물의 먹이인 탄소와 질소를 주는데, 자 우리 관행농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 잘 자라게 하라, 수확량도 늘리게 하려고 질소 많이 줍니다. 질소. 근데 내가 질소는 많이 주고 있는데 또 얼마큼 주는지도 알아요. 탄소 얼마큼 주고 있어요. 탄소 아무도 몰라요. 농민들은.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탄소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질소는 어차피 많이 주고 있어요. 토양의 질소는 계속 있지 않아요. 토양의 질소를 주면 얘는 언젠가는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질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의 대기의 70%가 질소예요. 질소는 토양에 못 있어요. 토양에서 미생물이 먹이로 활동하고 가스 상태를 하고 대기로 다 날아가요. 대기에 질소가 제일 많은 이유예요. 자, 그럼 이제 탄소는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톱밥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베타 글루코스 탄소가 6개나 있잖아요. 이 탄소가 6개나 있는 그 베타 글루코스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탄소 덩어리예요. 이 톱밥이라는 게. 그러면 그렇게 유사한 그런 게 또 없을까? 있어요. 아까 제가 석탄 말씀드렸죠. 석탄도 다 탄소예요. 탄소하고 탄소수소, 탄소수소에 계속. 석유도 다 탄소수소예요. 근데 석탄이나 석유는 우리가 저기 토양에다 줬다가 큰일 나죠. 그건 약간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부식산이에요. 이 부식산은 뭐냐면 이것도 오래전에 만들어집니다. 전 지구적으로 부식산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퇴비에도 부식질은 약간 있습니다.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식산은 색깔이 아주 진해요. 시커매요. 아주 막 그 사용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휴믹산이라고 하죠. 시커먼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탄소 화합물이에요, 다. 그럼 이 부식산이 뭘로 만들어지냐면 주로 이제 풀, 좀 짧게는 몇만 년, 길게는 수천만 년 동안 풀들이 이렇게 퇴적이 되면서 그게 탄화작용,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서 시커멓게 석탄처럼 만들어진 걸 부식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식산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냐면, 아까 제가 톱밥이 유기물로서의 역할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유기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양분을 붙잡아주는 능력. 그거 이제 CEC라고 표현하는데, 퇴비도 양분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고요. 토양도 양분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 뭐냐면 모래는 그런 기능이 없고 점토질에서 그런 기능이 있죠. 점토질의 표면은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 전자인데, 우리가 주는 양분들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거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점토질에 그 양분이 붙어 있어요. 그걸 잘 붙어주게 하면은 양분 보유 능력이 좋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땅에서는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게 양분을 붙잡아주지 못하니까 뿌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토질이 많은 토양이 양분 보유 능력이 좋은데,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비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점토가 양분을 붙잡아주고 있는 게 약 20, 30 정도라고 표현하면, 톱밥 퇴비는 양분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약 한 100, 150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부식산은 양분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400이 넘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샤인머스켓을 재배하시는 농가들은 아마도 사질토로 토양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맞나요? 점토질보다는
배수 관계 때문에 아마 사질토 형태로 토양을 시작을 하셨을 건데, 그러면 이제 배수는 좋아요. 배수는 좋은데 양분을 잘 못 붙잡아줘요, 그 토양은. 그럴 때 이 부식산을 쓰면은 부식산이 양분을 붙잡아줘요. 그리고 이 부식산은 그 자체가 탄소원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부식산을 좀 많이 넣으면 질소는 어차피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미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 돼요. 그럼 토양에 막 지렁이도 생기고 별의별 미생물도 많이 생겨요. 그런 토양을 계속 만들어 가면 포도나무 뭐 15년, 20년 농사를 줘도 큰 문제 없이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톱밥새도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부식산도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보다 더 나은 유기물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중국에는 전 세계 모든 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원료들을 제가 다 다루는 사람이고요. 근데 토양에 들어가서 유기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미생물의 먹이로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토양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탄소원, 부식산이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부식산이 가격이 또 싸요. 비싸면은 권할 수가 없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싼 편이에요. 내가 힘들게 톱밥대비 못 만들 것 같으면 부식산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부식산은 장마나 가뭄 이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내가 붙잡아 있다가 가물면 내뱉고요. 비가 많으면 내가 빼내고 막 지가 그런 작용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농민분들에게 항상 톱밥대비야 못 쓸 것 같으면 부식산 반드시 쓰라고 제가 항상 권해드려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회사들이 부식산을 수입에다가 아마 공급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식산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위도상 보면은 저 캐나다나 중국 북부 지역, 그러니까 지구로 봤을 때 약간 위쪽에 그런 부식산들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캐나다산 수입에다가 조금 비싸게 팔고, 어떤 회사는 중국 거 사다가 가까우니까 좀 싸게 팔고, 네, 그게 부식산이에요. 근데 농민분들이 부식산이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목반인데, 장목반이 공동으로 구매하세요. 차라리 중국에서 직접 사세요. 그냥 업체에서 통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집어넣으면 좋아요. 그러면 농사 잘 됩니다. 자, 이제 부식산이 이제 그 형성되는 과정이나 이런 걸 이제 지금 쭉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 보면 주로 풀, 나무, 일부 동물의 사체 등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 축합 반응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부식산이라고 해요. 그럼 부식산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식산이 만들어졌어요, 토양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인간이 채취에다 쓰는데, 그 부식산 안에는 성분이 크게 나눠서 풀빅산이 있고요, 휴믹산이 있고 휴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농약방 가서 이것저것 보신 분들은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빅산, 이거 좋대더라. 휴믹산, 시커먼데 이것도 좋대더라. 휴민이라는 거는 제품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휴민은 굳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풀빅산하고 휴믹산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토양 개량에는 그 부식산 광산에서, 광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부식산 광산이에요. 요게 지금 내몽골에 있는 부식산 광산인데, 저렇게 그냥 토층에서 그냥 막 긁어내는 거예요. 싸요. 안 비싸요. 그냥. 근데 이제 머니까 저기서 긁어서 담아갖고 여기 가서 와야 되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원료 자체는 흔하고 싼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긁어낸 이 부식산을 그 상태에서 저기 약간 좀 뭐 이물질만 제거하고 이렇게 알갱이로 찍어요. 사용하기 편하게. 그거는 기비용으로 쓰는 부식산이에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밭에다가 이렇게 막 뿌리고 살짝만 토양으로 덮어주면 이제 부식산으로 역할을 토양에서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작기가 계속 일어나는 작물들 같은 경우는 로타리 칠 때 넣고 로타리 치면 좋은데, 그리고 과수는 좀 그게 쉽진 않죠.
이 뭐 로타를 깊게 칠 수도 없고 하니까요. 그래서 위로 살포하고 살짝만 덮어주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기비용 부식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어요. 안 넘어갔나? 여기서 보시면 풀빅산, 휴믹산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기비용으로는 내가 휴믹산 썼어요. 그런데 작기 중에도 쓰고 싶어요. 왜냐면 작기 중에도 쓰면 좋거든요. 토양도 계속 좋아지고 양분을 계속 잘 붙잡아주고 뿌리 주변에서 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작기 중에도 쓰면 좋아요. 근데 이 부식산 물에 안 녹아요 원래. 그래서 업체에서는 이거를 물에 녹이는 방법으로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가성소다, 가성가리 이거 아시잖아요. 가성소다에다가 녹였다가 분말로 만든 부식산이 있고, 가성가리에다가 녹였다가 이렇게 만든 부식산, 그건 이제 수용성인데, 우리는 가성소다, NA, 나트륨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성가리로 만든 수용성 부식산, 그거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제품 보니까 휴믹산 가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가성가리로다 녹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휴믹산이 물에 녹여서 작기 중에도 사용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씩 볼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생물의 먹이와 침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때알구조 형성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전토질이 많은 물빠짐이 안 좋은 토양에 매우 속과질. 대신에 사질토는 그 때알구조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사질토에서는 양분을 붙잡아주는 역할, 점토질이 많은 데서는 때알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 이게 휴믹산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급격한 pH 변화를 막아줘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양의 pH라는 거는 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pH가 너무 낮으면 뭐 대량원소들이 질소 이상가리 이런 것들 흡수가 잘 안 되고, 너무 높으면 또 미량원소들이 흡수가 안 돼요. 이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도 식물은 그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근데 그런 급격한 pH 변화를 이 부식산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양이온 치화 능력, 요게 이제 양분을 붙잡아주는 능력, 요게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 휴믹산은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그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분자량 해갖고, 풀빅산은 밝은 노란색이면서 분자량이 약 한 2,000 되는데, 휴믹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커매져갖고 분자량이 30만이나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휴믹산을 샀는데 내가 이거를 연면 시비를 한다, 그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잎에서 하나도 없어 안 돼요. 잎에다가 뿌려서 이런 그 부식산의 효과를 보고 싶다 할 때는 풀빅산을 뿌려야 돼요. 풀빅산은 분자량이 작아서, 말하자면 크기가 작아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휴믹산은 안 돼요. 입자가 커서. 그래서 어떤 제품을 이제 뭐 사갖고 쓰실 때 이게 분명히 시커먼이 휴믹산이 들어갔는데 연면 시비하라고 그런다. 그거 그렇게 연면 시비하는 사람이 뭘 모르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밝은제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거 켜질 때까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업체에서 만드는 밝은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밝은 해야 될 시기에, 특히 이제 뭐 술 막 올라오고 할 때, 뿌리가 막 활동할 때 밝은제 줘야 되니까, 야 밝은제 뭐 좋은 거 없냐. 농약방마다 밝은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엄청 많아요. 모든 회사에서 밝은제를 다 만들어요. 근데 농민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해요. 밝은제라는 게 뭐냐면요, 밝은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내가 만들어 써도 돼요. 밝은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휴믹산이에요. 그래서 밝은제 보면 시커먼 색깔들이 많아요. 그 휴믹산 들어가고, 아니면 풀빅산 들어가고, 결국은 부식산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게 안 들어간 밝은제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설명하자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아미노산 중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건 뭐냐? 유리 아미노산이 많은 걸 써야 되는데 그걸 쓰면 좀 비싸요. 그래서 좀 싼 거 막 그냥 뭐 생선 액기 같은 이런 아미노산, 뭐 동물성 이런 아미노산 쓰는 업체들이 많아요. 밝은 재에. 아무튼 그 아미노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미생물 그 자기네들 또 배양액 아니면 효소 이런 그런 대사산물 이런 거를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내가 미생물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면 미생물 됐고, 휴믹산 얼마 안 비싸니까 휴믹산 한 포대 사다가 넣고, 아미노산도 한 포대 몇만 원이 사잖아요. 그거 넣고 하면은 밝은제 한 병에 뭐 10,000원, 15,000원짜리 100병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가짜 돈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미량원소들 뭐 저 농협방 가면은 뭐 대유에서 나온 거 미량원소 파는 거 있잖아요. 뭐 미리건 뭐 이런 거. 그거 사다 놓으면 밝은제예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믹산, 풀믹산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실 때 물 관리 잘하고, 첫 번째 유기물을 잘 써야 되는데 톱밥 퇴비가 좋은데 톱밥 퇴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식산을 쓰세요. 부식산. 얼마큼 쓰면 되느냐의 질문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얼마큼 써야 되냐. 많이 써야 된다. 네. 물론 이제 추비로다가 조금씩 쓰는 거는 많이 안 써도 됩니다. 600평당 한 번 쓸 때 500g 1kg만 써도 돼요. 수용 휴믹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기비로 쓸 때는 얼마큼 써야 되냐. 지금 뭐 보통 국내에서 기비로 쓰는 거는 600평 같으면은 한 12포대 20kg짜리 한 240kg 정도, 요 정도 양을 토양에다 뿌리고 있는데요. 적은 양이에요. 그것도 사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토양의 유기물 함량 1%를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유기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토양의 1%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부식산을 쓴다 했을 때는 200평당 1톤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부담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썼을 때 유기물 함량이 확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농사가 잘 되는 조건이 어느 정도 썼을 때 이게 가능하냐.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200평당 뭐 한 120kg 뭐 이 정도씩 지금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더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믹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물에 타서 연변 시비했을 때 생육 촉진 효과가 꽤 있습니다. 이제 요 사진이 그건데요. 요게 이제 수용성 휴믹산. 여기서 만들어진 여기서 채취된 이 부식산을 이제 가성 가리에다가 녹였다가 다시 분발화시켜서 물에 녹게끔 만드는 요걸 이제 수용성 휴믹산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가공하면은 풀믹산이 돼요. 여기 이제 풀믹산만 추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풀믹산이 좀 더 비싸요. 지금 국내에서 파는 거 보면은 휴믹산이 아마 수용성 휴믹산이 20kg 한 포대에 한 6만 원? 근데 풀믹산은 한 8만 원 이상 할 거예요. 풀믹산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더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식산을 반드시 쓰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자, 결국 토양 관리는 제가 미생물이라고 했어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미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저 부식산을 제가 쓰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미생물 안 써보신 농가분 없어요. 다 써봤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써봤고, 각종 업체들 나오는 것도 그 비싼 것도 있고 써봤고, 뭐 일본에서 수입한 거 좋다 그래갖고 그런 거 써봤어요. 하나같이 그게 다 좋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미생물 좋다는데 왜 농사가 안 돼? 이랬을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미생물은 뭐 크게 나눠서 뭐 효모균, 또 유산균, 광합성균, 뭐 바실러스균 뭐 이렇게 크게 나누긴 하는데, 물론 각각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생물의 종류를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미생물이 왜 효과가 없느냐? 요걸 계산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300평 작토층 20cm면 약 200톤의 무게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또 나와요. 200톤의 무게인데 200톤이라는 걸 이제 요 숫자를 조금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10 곱하기 10의 8승. 10의 8승은 앞에 2잖아요. 그럼 2 다음에 공이 8개 붙은 거예요. 2 다음에 공이 8개 붙으면 2억이죠. 2억 마리. 이제 200억 그램.
그 다음에 자, 내 토양에는 1g의 미생물이 몇 마리 있을까요?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뭐 아주 안 좋은 토양은 1g에 100만 마리 안 될 수도 있고요. 토양 미생물이 좀 좋은 토양은 뭐 한 1억 마리 되고 아주 좋은 저 산속의 부엽토 같은 경우는 약 한 100억 마리도 됩니다. 그러면 내 토양에는 몇억 마리가 얼마나 있을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마도 조금 유기물도 넣고 좀 하셨던 분들은 한 몇천만 마리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람당. 자, 그거를 제가 1g당 1억 마리라고 산정을 해볼게요. 이미 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1억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300톤이래, 200톤이래. 200톤을 g으로 따지니까 이러고 마리수는 요래요. 이걸 곱하니까 2 곱하기 10의 16승이에요. 내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이에요. 그럼 2 다음에 봉이 16개 붙은 숫자가 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g당 1000만 마리짜리 미생물 제품, 사실 농업기술센터 한 게 한 1000만 마리 됩니다.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가는 건 아니에요. 자, 1000만 마리 미생물이 되는 거 1리터 정도를 내 토양에 300톤에다 뿌렸다 치면, 그러면 g당 1000만 마리 1리터면 도대체 몇 마리야? 계산해보니까 1000만에 10의 7승이고 1000g이니까 10의 3승. 그래서 2 곱하기 10의 16승, 10의 10승 마리를 넣고 내 토양은 10의 16승인데 사용한 미생물 한 마리당 토양 미생물이 200만 마리예요. 1대 200만 마리예요. 그거 한 마리 200만 마리에다가 한 마리 넣어놓고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게? 여기 생물인데. 이 미생물도 생물이에요. 아주 작아서 그렇지. 얘들끼리 패싸움도 하고 별짓 다 하는 애들이에요, 얘들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살아가기랑. 그러니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생물 제품에 불신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산속에 아주 좋은 그 토양 부엽토는 g당 한 100억 마리 있다는데 그것이 갖다가 내 토양에 쫙 뿌리면 되지 않아?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갖고 가다 뿌릴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부엽토를 갖고 와서 물에다가 배양을 하죠. 그래갖고 뿌리죠. 그럼 아무래도 안 하시는 분들보다 헐났죠. 네, 헐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귀찮아요. 그럼 뭐 이제 우리 농민을 사다 써야지 못하겠어. 그럼 사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품 중에 보니까 g당 최고로 있는 게 10억 마리짜리 제품이 있더라고요. g당 10억 마리가 제일 많은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보니까 100ml로 담아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10억 마리에 100ml 해봐야 100억, 1000억, 한 1000억 마리인가? 그 정도를 1000억 마리를 내 토양에 지금 몇 마리가 있는데 1000억 마리 뿌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미생물을 우리가 토양에다 사용할 때는, 자, 우리가 미생물을 뿌리는 이유는 토양을 좋게 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병충해 예방이 있습니다. 병충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양 내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양 내 여러 가지 미생물 중에 어떤 한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이 숫자가 늘어나서 득세를 해갖고 병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얘가 득세를 해서 병이 발생을 못하게 하려면 다른 미생물이 충분하게 숫자가 있으면 얘가 발병을 못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미생물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토양에다 쓸 때 첫 번째, 두 번째, 최소 3번까지는 왕창 넣어야 돼요. 그러면 발병 자체를 못합니다. 네. 왕창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왕창 넣을 거냐? 이제 그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약간 자랑을 해야 되는데, g당 200억 마리 미생물을 500g, 저 뒤에 만든 놈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했다면, 이거는 미생물 한 마리당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 1000마리예요. 1000마리 1000대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토양 내 미생물에 나쁜 애들도 있고 좋은 애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인 애들도 있어요. 또 중간균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쁜 애들하고만 따져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되면 토양 내에서 병원균의
발병이 확 줄고 그 다음에 농사도 엄청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저 정도 숫자가 들어가면 뿌리 주변에 미생물이 코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뿌리 주변에서 미생물이 코팅을 해서 주변에 있는 양분을 뿌리에다 공급돼 주지만 뿌리 주변으로 침입하는 뭐 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균 같은 것들을 얘들이 막아줘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오죠. 그리고 어떤 미생물은 뿌리가 잘 자라는 성장 호르몬인 옥신 같은 성분을 얘가 만들어줘요. 그러면 뿌리가 세근이 훨씬 더 많이 자라는 환경이 돼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지만 한국에서 이 일을 소개한 거는 지금 딱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1년 동안에 사용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미생물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숫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일단은 제가 공급해드리는 미생물 그 숫자 많다는 그 미생물은 그럼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성이 좀 작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있는데 뭐 그람당 이제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청국장 만드는 고초균 있잖아요. 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고 하는 그 고초균은 그람당 5,000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만드느냐?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설비가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게 없는 거고 저희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그거를 이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설비 투자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수입을 해서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수입에다가 이제 파는 분들도 많고 직접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람당 1억 마리 넘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설비에 또 문제도 있고 또 노하우도 있지만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미생물 아까 말씀드린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이 네 가지를 크게 나누는데 저는 주로 바실러스균만 공급해드립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페이지에 보시면 미생물의 그 종류와 역할이라고 제가 해놨을 거예요. 거기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오씨 농업하는데 필요한 게 다 있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바실러스균은 우리 농업에 필요로 하는 토양도 좋게 하면 떼알구리도 만들고 미생물 이제 얘네들이 이제 뿌리에 공급도 잘하고 뿌리도 잘 자라게 하고 병원균도 막아주고 이런 기능이 바실러스에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배울 때 뭐 기량작용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대표적인 기량작용을 하는데 칼슘 함량이 높으면 마그네슘 흡수가 잘 안 돼요. 또 마그네슘이 높으면 칼슘 흡수가 안 돼요. 둘 다 높아도 둘 다 흡수가 안 돼요. 이런 걸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미생물도 기량작용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아까 미생물이 뭐 사람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얘들도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지들끼리 뭉치고 쌍박질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먹이 경쟁을 해요, 얘들도. 그래서 어떤 미생물은 식탐이 많아서 막 엄청 막 뺏어먹어요, 막. 어떤 미생물은 힘이 없어하고 쭈그리고 있고요. 이런 둘을 합쳐놓으면 한 놈은 잘 역할을 하겠지만 한 놈은 그 깨갱해갖고 뒤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생물의 기량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미생물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혼합을 할 것이냐도 꽤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업체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바실러스 얘네들끼리는 큰 문제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바실러스 미생물로 구성을 해놨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감귤을 재배하는데 막걸리 갖고서 발효액을 만들어갖고 막 뿌려요. 엄청 많이 만들어요. 뭐 누가 퍼트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막걸리 공장 회사 사장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막걸리 발효 만들면 뭐 좋지 않겠어? 뭐 그러면 뭐 그게 이제 유산균이니까 효모균이고 하니까 뭐 병원균도 억제하고 좋지 않겠어? 이러지만 사실은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그 용액 발효액의 pH가 3점대입니다.
심하면 3.0, 뭐 저기에도 3.0에서 4.0 사이에요. 3점대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양의 pH가 샤이버스키 같으면 6.5 정도가 아주 제일 좋은 거예요. 7.0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감귤도 그 정도에서 좋은 pH 환경인데 제주도 가보면 토양 pH가 4점대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물론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pH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감귤 농사하는 데는 나무가 박혀 있으니까 석회도 많이 안 뿌릴 거예요. 저쪽에 저 서귀포 저쪽에 가면 거기는 이제 로타리를 자주 치고 하니까 석회를 뿌려갖고 pH를 이제 높여놨기 때문에 거기 pH가 7.0 가까이 되는데 감귤밭은 그걸 잘 안 해놨기 때문에 pH가 4점대예요. 3점대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런 토양에다 또 막걸리를 배하면서 또 pH 3점 몇 대를 액을 또 넣고 있어요. 그 농사가 되겠냐 그.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뭐 화학비료도 쓰긴 하지만은 거기 막 우분, 소똥을 막 몇십 톤씩 집어넣어요 막 하우스에다가. 그러니 농사가 잘 안 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바실러스 계통이 이제 대부분 우리가 농업에서 원하는 거의 모든 역할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효모균, 유산균 이런 걸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얘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뿌리에 좋은 거, 광합성에 좋은 거, 뭐 병원균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있어요 여기. 그리고 제가 바실러스 계통은 아니지만 하나 쓰는 게 있어요. 트리코데마. 이 트리코데마 아주 중요합니다. 트리코데마하고 그 다음에 파이로실로마이세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트리코데마는 곰팡이가 곰팡이를 죽이는 균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도 아마 그 순나무 이럴 때 이제 열매 이제 처음에 이제 달릴 때 아마 그 윗부분에 곰팡이가 생기는 병이 하나 있을 거예요. 포도 대부분 있는데 그런 것도 예방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쥐가 곰팡이인데 곰팡이 병을 예방해주는 균이에요. 그게 이제 이 트리코데르마고 실제로 과체류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론 이제 과수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 파일로마이세스라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선충을 잡는 거예요. 선충. 여러분들 토양에 선충 다 있어요. 전 지구에 선충은 다 있어요. 다만 선충이 뭘 하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요 설명을 안 하고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요. 잎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포도로도 가지만 요런 가지 줄기 이런 데도 가요. 그 뿌리로도 가요. 포도당이 요 뿌리로 가요. 여기에 뿌리에서 포도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충이라는 거는 얘도 뭐 미생물이긴 한데 얘는 좀 설명 보면 잘 보이는 애예요. 막 지렁이 같이 막 꿀쭉꿀쭉 되는 애가 있어요. 그 선충이 이 뿌리에 있는 포도당을 먹으려고 여기 뿌리를 갉아먹어요. 그러면 뿌리 그 세근을 갉아먹으면 글로 병원균이 침입을 해서 이 나무 위를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선충의 밀도를 낮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 이런 토양들은 선충이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미생물 중에는 그런 선충의 밀도를 낮추는 그런 이제 판실로마이세스라고 하는 그런 미생물도 있어요. 이런 미생물 위주로다가 제가 이제 구성을 해서 공급을 해드리는데 종류별로 또 나눠놨어요. 그것도 이제 시기별로 내가 꼭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땐 병충해 목적이 더 필요하고 어쩔 땐 발근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어쩔 땐 또 생육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을 나눠놨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농민들이 좀 귀찮아하시는데 이거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또 내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잘 지으시려면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그냥 그걸 그대로 물에 타서 쓰는 방식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생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술센터나 아니면 제품 뭐 어디 회사 거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바로 간주했어요. 그런 방식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건 뭐냐면 미생물이
토양에 들어가서 역할을 바로 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미생물은 활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미생물 숫자를 많이 만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 많이 만들기 위해서 분말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분말 상태로 만들면은 얘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포자 상태라고 해서. 그럼 얘를 깨워서 어느 정도 활성도가 높아졌을 때 토양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들 보고 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냐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사 몇 분만 해보시면 토양 달라지고 잎 색깔 달라지는 것부터 눈에 보여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배양을 해서, 쉽게 가면 배양이라기보다는 미생물의 활성도를 최고치로 높여서 집어넣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생물은 어차피 뿌리 이제 땅에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주라든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연면 시비를 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미생물은 병충해를 예방한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미생물이 먹고 산 똥, 이 대사산물이 병충해를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해요. 그럴 때에는 얘가 이제 미생물을 깨워서 활성도가 높았을 때 그냥 관주하는 게 아니라 활성도가 높은 상태를 며칠 더 끌고 갑니다. 그럼 그 발효액 안에, 배양액 안에 많은 대사산물이 쌓여요. 한 일주일 정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럼 그거를 물하고 시석을 해서, 물하고 한 1대4 정도로 시석해서 연면식을 쫙 해놓으면요, 어떤 결과 나오냐면 공기 중에 날아다니던, 아니면 토양으로부터 비가 오던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탄저균이 떼어갖고 잎에 딱 묻었을 때 이 탄저균의 발병을 못하도록 하는 대사산물을 내가 잎에다 묻혀놨기 때문에 탄저병이 발생을 안 합니다. 예방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 일주일 정도를 대사산물을 많이 만들어서 뭐 관주도 하고 연면시비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최고로 미생물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람당 마리수가 아무리 좋은 미생물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해요. 그냥 바로 그냥 물에 타서 뿌리면 그 비싼 거 그냥 속강 그냥 한 100점 맞을 거를 50점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한 3일 정도 배양해서 활성도를 높게 해갖고 관주를 했다. 그러면 한 90점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또 병충해 뭐 예방하고 뭐 특히 이제 장마철 끝나고 이럴 때 그때는 한 일주일 배양해갖고 대사산물을 많이 만들어갖고 그걸 연면시비 해놓으면 어떤 영양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잎이 식물의 본질이고 잎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과일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잎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잎에다가 자꾸 농약 뿌리고 있어봐요. 잎이 힘들어해요. 잎에서 당을 만들어서 포도를 키워야 되는데 맨 안 좋은 것만 주면 되겠냐고. 그럴 때에 이런 미생물 대사산물을 내가 만들어서 한 번씩 뿌려주면요, 잎이 엄청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잎이 좋으니까 광합성 포도당을 잘 만들어서 과가 좋아지겠죠. 과만 좋아지는 게 아니죠. 나무 자체가 좋아지죠. 우리가 이제 샤인머스켓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월달에 수확을 했다, 아니면 9월달에 수확을 했다 하면 감사비료 주잖아요. 그 감사비료라는 게 이제 내년도 저장 양분 때문에 주는 건데, 그러면 진짜 감사비료 줘야 되나? 혹시 그래서 안 해보셨어요? 네. 감사비료를 줘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줘도 되거든요.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확을 좀 빨리 했어요. 그러면 잎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겨울까지. 그럼 잎에서 자체적으로 광합성에서 저장량을 만들어요. 그럼 그때 굳이 뭐 줘야 되나? 뭐 줘야 된다면 뭐 독감비료 그냥 조금 정도만 주면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낙엽 막 져야 되는, 낙엽 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수확을 10월 말에 했네? 그러면 얘가 저장량을 만들 시간이 없죠.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줘서 어떻게 해야겠죠.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미생물을 많이 넣고 이렇게 한 토양에서는, 유기물과 미생물이 충분히 있었던 토양에서는 감사비료의 중요성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습니다. 예, 얘 자체가 이 작기 내내 그 좋은 환경에서 이 나무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포도 수확하고 뭐 감사비료한다고 해도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퇴비 주고 어떤 분들은 요소비료 주고 어떤 분들은 복합비료 주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또 부식산이나 한 번 더 주고 미세물이라도 한 번 더 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토양에 양분들 다 있어요. 많이들 쓰셨어요 이미. 예. 다만 하나 질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준 것 중에서 아마 날아가고 없을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토양에. 그럼 질소는 조금 더 보충하면 돼요. 근데 뭐 인산이나 가리 뭐 이런 거 무지하게 줬잖아요. 그 저 비대기 하고 막 뭐 당도 높임이라고. 굳이 그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토양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남은 기간 나무를 더 건강하게 해서 해갖고 저장양분이 스스로 잘 만들어져서 내년을 맞이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낫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양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대부분 미생물은 이제 30도, 32도 이 정도에서 배양이 잘 돼요. 미생물마다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배양하는 게 온도 조절이 좀 잘못돼 갖고 한 4, 50도 됐다. 바실러스는 안 죽습니다. 유산균, 혐오균은 40도 넘어가면 다 뒤져요. 다 죽는데 바실러스는 열에도 강해요. 참고로 우리가 퇴비를 만들 때 중심 온도 약 70몇 도까지 올립니다. 뭐 올린다기보다 지가 알아서 내부 온도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병원균이 사멸되고 뒤집게 하고 해서 나중에 후순기가 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방석균이에요. 토양의 흙냄새가 방석균이죠. 그 방석균이 각종 우리도 많은 뭐 항생제들 이런 걸 방석균이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게 바실러스균. 바실러스도 그러니까 방석균이 왜 많이 처음에 발생하냐면 방석균은 70몇 대 안 죽었던 거예요. 그냥 움츠리고 있다가 온도가 다시 떨어지니까 얘는 이제 활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실러스예요. 바실러스 온도에 강해요. 그래서 배양할 때 조금 실패 뭐 그럴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하자면 식물의 본질이 뭔지 그래서 포도당이 제일 중요한데 이 포도당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내가 농사를 준비해야 되냐 이제 유기물하고 미생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비료, 화학비료 이런 거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비료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좀 그동안 좀 궁금했던 거 있으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화학비료는 이제 뭐 요소부터 해갖고 질산칼륨 이렇게 쭉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소는 질소가 몇 프로? 46%죠. 질산칼륨은 뭐 질소는 13%에 뭐 칼륨은 45%. 제가 일부러 이거 적어드린 거예요. 자, 이걸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제 어떤 거 뭐 사용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거를 저런 복합비료 단비라고 해서 화학비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요. 복합비료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린 뭐 요소, 뭐 질산칼륨, 뭐 질산, 뭐 마그네슘, 뭐 황산 마그네슘, 뭐 황산칼륨 이런 것들을 이런 배합비료 섞으면 여러분들이 사다 쓰고 계시는 20, 20, 20, 뭐 30, 10, 뭐 5 몇 그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진 않죠. 농민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복합비료는 뭐 굳이 뭐 지금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요. 만에 하나 이게 너무 비싸고 만들어 써야겠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돼요. 이거 사다가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다가 액상으로 만드는 게 더 쉽게 액상으로 만들어갖고 퍼다 쓸 수 있게끔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료 이렇게 보시면 복합비료 구매하실 때 20, 20, 20 이렇게 있잖아요. 요건 마그네슘이고 요건 붕소고 요건 미량원소인데 질소를 뭘로 선택할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과수에서는 암모니아태 질소 안 돼요. 질산태 질소여야 돼요. 질산태 질소. 그럼 질산태 질소는 뭐냐? 질산칼륨이 질산태 질소예요. 요소는 질산태 질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합비료 중에서도 보면은 질산태 질소 함량이 높은 거는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게 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합비료 확인하실 때 야 이거 질산태가 많아 뭐가 많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과수는 질산태 질소가 많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산은 사실은 이제 뭐 복합비료는 뭐 다 수용성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떤 회사는 이제 우리 건 폴리인산이야 이런 데가 있어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폴리인산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기 인산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폴리인산은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양에서 인산이 칼슘하고 만나면은 인산 칼슘이 돼갖고 뼈가루처럼 이렇게 돼버려갖고 흡수가 안 되는데 폴리인산은 그런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인산이 폴리인산으로 돼 있다?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륨은 가리죠. 가리는 무조건 황산가리 있는 거로 사세요. 황산가리는 표기를 대부분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가로를 치거나 아니면 동그랗게 표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과수에서는 염화가리가 필요가 없어요. 황산가리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도의 맛과 향, 꼭 포도가 아니라 모든 작물의 맛과 향을 더 좋게 내주는 건 황입니다. 황. 맛과 향을 내는 건 황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 잎에서 포도당을 우리가 광합성에서 포도당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도당이 단백질까지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포도당으로 시작했는데 그 구조, 아까 이렇게 탄소 6개에 막 물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구조를 가지고서 질소를 붙이고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식물이.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그 아미노산을 막 붙여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식물이. 근데 아미노산이 막 붙을 때 제일 잘 붙게 해주는 놈이 황이에요. 그래서 황 아미노산이 많이 축적이 되면 맛과 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황 제품을 별도로 사다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뭐 황 갖고 소독도 하고 뭐 석회 보로대 뭐 유황합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석회 보로대는 아니에요. 유황합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이제 살균도 되고 막 하죠. 그러나 황은 살균의 목적보다는 맛과 향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 살균제 쓰잖아요. 뭐 굳이 뭐 그걸 갖고, 왜냐면 그 유황합제 뭐 이런 것들은 pH가 높아야 하고 잎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함부로 막 쳤다가는 잘못하면 농사 망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복합비료에서 이 황산가리, 얘는 약해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황산가리가 들어간 복합비료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내가 추가로 어떤 유황 제품을 써서 살균 효과도 좀 보고 맛가림도 더 높이고 싶다. 그럴 때에는 선택 기준을 반드시 수용성인 제품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뭐 에멀전 형태로 해갖고 뭐 분말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놨을 때 가라앉는 애들, 그런 제품은 그거는 별로 안 좋고요. 수용성으로 되어 있는 뭐 물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녹아 있는 그런 제품이 훨씬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흡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떤 나노 유황그라고 막 입자를 작게 나눴다고 하는데 유황이 그렇게 쉽게 나눠 만들지 않아요. 어느 정도 분자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수용성 되어 있는 그런 황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거를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가급적이면 황산 마그네슘인 제품을 쓰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염화 마그네슘만 아니면 돼요. 질산 마그네슘 또는 황산 마그네슘인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 거기에다가 마그네슘 함량은 1 마그네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면 마그네슘 1%라는 얘기예요. 그 1% 마그네슘이면 충분하냐? 좀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추가로 연면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그네슘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칼슘이 없어요, 그죠? 칼슘이 없어요. 칼슘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 복합비료는 칼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황산가리라든가 황산 마그네슘, 황이 있어요. 그러면 칼슘을 안 집어넣어요. 비료 회사들은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칼슘이 있는 복합비료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황이 없어요. 황산 마그네슘 이런 걸 안 쓰고 염화가리를 쓰던가 염화 마그네슘을 써요. 그러면 여기다가 칼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농가에서 이제 샤인머스켓 과수 농가에서는 이런 제품을 선택한 후에 칼슘 제품을 별도로 쓰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염화가리, 염화 마그네슘 이런 걸 쓰기 싫거든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이런 구조, 이런 걸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1년 동안 이제 이런 그 유기물과 그 부식산과 미생물을 충분히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지 1년 동안 이제 국내에서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요런 기준으로다가 올해 재배를 했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보시면 오늘 와 계세요. 저기 업무에서 오시는 여기 보시면 이따 한번 직접 말씀하세요. 여기랑 나눠서 여기는 부식산하고 유기물을 쓰시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셨대요. 혹시 앞에 계신데 차이가 엄청 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요분도 오늘 오셨는데 그 농협 그 무역 대표를 역임하셨던 우리 정호정 대표님이 토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향 상주에서. 근데 이분도 이렇게 해서 올해 진행을 해보셔갖고 오늘 왜 오셨냐면 내가 좀 가서 올해 했던 경험을 한번 좀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오셨어요. 대표님 잠깐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 상주에서 샤인머스켓 수출도 진행을 많이 하는데 그 전 무역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많아서 상주의 샤인머스켓을 좀 해외 수출하는 것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전